13번 문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3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주택 지불력이 높을수록 하면 안 되고 낮을수록,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어디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여러분 접근성 양호한 지역 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하여튼 1번은 정답. 자, 그럼 1번은 누구 이론이죠? 버제스 이론이죠. 자, 언제 나타났죠? 1925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했고요. 자, 5번 지문에 보면은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 도시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우리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도시의 핵심이거든요. 도시의 핵심, 중심 업무 지구, CBD, 도시의 핵심인데, 자, 여기서 밀려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입니다. 점이지대. 세 번째는 저소득, 우리가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거지역.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몇 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 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하는데, 이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도시 핵심에서 이렇게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들어오는 걸 침입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무슨 측면에서 본다? 거주지 측면에서의 분화의 형상으로 보는데,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는 침입, 그리고 그 지역에 기존의 원주민과 뭐한다? 경쟁을 해서 그 지역이 다른 용도로 바뀌는 천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버제스 이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1번 정답이죠. 1번, 5번은 우리가 버제스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한 거고, 이 원을 변형했어요. 이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해서 1939년에 이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게 바로 누구? 호이트의 선형. 자, 그래서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동그라미,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 있다. 그래서 선형 이론을 교통노선, 교통의 축을 우리는 기준하기 때문에 축 이론이라고도 하죠. 축 이론. 그래서 항상 호이트가 나오면 교통망이죠. 동질적인 토지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도심에서 우리는 시작하는데 뭐를 따라서? 교통망. 항상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선형. 선형이라는 것은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그래서 형은 모양 형자죠. 부채꼴 모양. 이것을
우리는 쐐기 형태라고 해요. 쐐기 형태. 쐐기 형태, 웨지라고 하죠. 쐐기 형태. 그래서 부채꼴 모양, 쐐기 형태로 우리가 발전하는 이론입니다. 2번 맞고 3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맞는지는. 네 번째, 다 핵심 이론인데, 자, 이 동심원 이론을 우리가 보완을 하죠. 동심원 이론을 보완해서 1945년에 나타났습니다. 맥켄지라는 학자의 주창을 하고요. 이 해리스와 울만. 자, 이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이죠. 도심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형성돼요. 따라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은 단일 핵심, 이렇게 단일 핵심의 주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이산, 흩어져 있는 이산되는 핵심과 그 주위에 형성된다고 했다. 개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14번. 이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설을 주장을 했죠. 자, 리카도는 고전학파입니다. 리카도는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우리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이 차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의 이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바로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리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비옥도가 포인트고, 2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리가 절대 지대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 지대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 주장을 하고요. 아무리 한 개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게 마르크스. 2번 맞고 3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리카도는 이 한 개지를 우리는 열등지인데, 리카도는 한 개지를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제로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3번 정답.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튀넨의
우리는 위치 지대설이죠. 자, 취인의 위치 지대설인데, 자,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우리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의 이론, 리카도 이론에 뭘 넣는다? 위치를 우리는 더해준 이론이죠. 지대는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4번 맞고,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마찰 비용이 적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통비에 절감되는데, 이때 교통비 전략액이 지대가 된다. 자, 헤이그죠. 자, 헤이그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죠. 자, 이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킨 이론이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헤이그는 튀넨의 농업토지 이론을 도시토지 공간에 적용시킨 건데, 마찰 비용 이론이죠. 자, 중심진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다. 이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교통비 전략액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지대라고 주장하죠. 이때 마찰 비용으로서 우리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입니다. 15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하는 경우. 자, 마이너스 V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 예를 들면 공해세와 같은 세금 부과나 토지 이용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점은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이 아니라 부입니다. 부.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자, 지역지구제 용도,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제거한다? 부. 시험에는 이걸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플러스로 많이 출제한다. 정으로 많이 출제한다. 정이 아니라 부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 정이 아니라 부입니다. 5번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는 과소 동그라미,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요거죠. 정부에 있어서 뭐를 출제하는 거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출제하잖아요.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왜 개입해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투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투기로 인해서 급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이유, 근거,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한다. 원래 반드시 출제를 해요. 그 중에서 뭐가 있다? 우리 시장의 실패란 게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근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많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독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공공재인데, 자, 공공재 시험에 나오면 주의할 게 있어요. 공공재는 어떤 상품을 공공재라고 하냐? 공공재가 가지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 자, 여러분이 소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편익은 줄어들지 않아요. 본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비경합성, 공동 소비가 나타나고, 또 소비에 있어서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소비의 비배제성. 자, 이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의 생산을 이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면, 자,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면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공공재라는 수요, 선호를 나타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는 적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시험에는 또 과대도 많이 내죠. 과대가 아니라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자, 5번 주의 좀 해두셔야 되고, 4번 정답. 자, 16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맞는 질문.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유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합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가 돼? TDR이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라든지 개발권, 지역 지구제라든지 개발권 양도 제도를 말하는데, 자, 시험에 3번 출제된 내용이 뭐죠? 개발권 양도 제도에서 3번 출제를 한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이걸 계속 출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4번.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 동그라미,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의 직접의 동그라미. 또 시험 문제, 또 요걸 진짜 또 많이 줘.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 또 시험 문제, 또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항상 요걸 잘 구별해야 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시장의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초기에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자는 간접 개입이 있죠. 자, 간접 개입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이게 여러분 요즘 계속 출처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행정상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최근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죠. 금융상 이 지원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대표적인 금융상 지원 규제 방법인데, 간접 개입입니다. 자, 직접 개입은 지금 문제에서 나온 토지 우리가 비축제도. 자, 토지 비축제도를 우리는 토지 은행 제도인데, 한국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시행되고 있죠. 항상 최근의 시험은 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무슨 용도? 미래의 용도입니다. 미래의 용도라는 거. 미래의 우리가 용도를 의미한다. 자,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인데,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이 아니라 뭐죠? 행복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무슨 개입? 직접 개입입니다. 토지 수용, 공공투자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수용 방식, 이런 것은 전부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17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변하지 않죠.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됐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돼 있죠. 그러면은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하면은 공급량 자체가 고정된대요. 규제하기 전에는 요거 곱한 요게 총 수입이야.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요 규제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요게 총 수입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원래 임대인이 총 수입에 들어간다. 이것이 규제를 하면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100%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득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한다. 임대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충분히 발휘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공급은 이렇게 고정됐죠. 자, 여러분이 요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다. 이 임대료가 임대료의 상한선이에요. 상한가격.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공급은 고정되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게 수요량이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것을 우리는 초과 수요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뭐가 발생한다? 수요가 발생합니다. 2번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익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 얘기죠.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주택입니다. 자, 이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주택인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자, 이때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 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공급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60만 원이면 여기 20만 원 이렇게 낮게 공급해요. 임대료를 공공주택,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걸 뭐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을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해요. 그러면 요 임대료 40만 원이죠.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비 주택 임대료죠.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자, 이 지문이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준다. 이 얘기죠. 자,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에서 지금 임대료가 R제로예요. 임대료가 이게 균형인데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데 공급은 단계는 변화가 없어. 공급은 단계에 변화가 없어 고정되는데 수요가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크기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얻어요. 초과 이윤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향 여과된다. 언제까지? 임대료가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하향 여과되면서 우리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은 하향 여과되면서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증가합니다. 맨 끝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뭐다? 원래의 수준까지 하락을 한다. 자, 5번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은 쿠폰입니다.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일종의 주거급여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주거급여입니다. 자, 1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 동그라미, 낮은 것은 비탄력적. 자, 그러면은 비탄력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가 부담?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을 해요. 그럼 이 부분은 누가? 공급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유리하다. 탄유. 공급자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 늘 하고 있죠? 탄유.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질문.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처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니까 틀렸어요. 상승할 수도 있다. 2번 정답.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3번 질문이 이거거든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뭐가 된다?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자, 이 수평선일 때 어떻게 돼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죠?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 조세를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헨리 조지의 주장에 의하면은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는 이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토지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 세금을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 부동산 조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고가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동그라미. 자, 비례 동그라미 치면 이 얘기죠.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요 수익률이 무위험률이죠.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비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비례 동그라미. 비례는 플러스. 만든 점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요거 27회 시험에는 최대로 출제했죠.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자, 3번 이 얘기거든요. 수익률의 분포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평균 기대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정규 분포 곡선.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위험의 측정 맞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는 뭐죠? 수익성. 그 결과치인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죠. 자, 25회도 출제했고 27회도 또 출제한 지문이죠. 자, 위험 관리 방향으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것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을 최대, 중간, 최소로 측정을 해서 뭐를 기준?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야. 그러니까 뭘 한다? 이 기대 수익률을 최소로 가야 되니까 하향,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야 돼. 하향. 그리고 민감동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다. 평균, 분산, 분산. 평균은 수익, 위험은 분산. 기대의 수익률을 상향에, 하향에 하라 뭐죠? 기대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기대의 수익률을 뭐한다?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5번 정답. 자, 20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단 포트폴리오 비중 A 부동산 40%, B 부동산 60%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기대 수익률은 잘 구해야 되는데 A 부동산을 보면은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경우에 얼마? 불황일 경우에 A 부동산은 불황일 경우에 20%. 자, 불황일 경우에는 20%, 호황일 경우에는 70%. 자, 이때 호황일 경우에는 얼마?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우리가 확률하고 불황일 경우는 몇 프로? 60%, 호황일 경우에는 40%. 26 얼마? 12%. 이건 74 28%. 더해졌더니 몇 프로? 40%죠. A의 기대 수익률은 40%. 자, 그럼 B의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경우에는 몇 프로? 10%. 부당일 경우에는 10%. 호황일 경우에는 몇 프로? 30%. 자, 불황일 확률 60%, 호황일 확률 40%. 그럼 6%에다가 12% 대조니까 얼마? 18%.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 A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40%. 이건 A. B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8%.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인 뭐를?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A 부동산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40%. B 부동산 전체 100%에서 몇 프로? 60%죠. 그럼 44, 16 플러스 여기는 얼마? 86, 48, 48에 10.8%. 10.8% 하니까 얼마? 26.8%가 구하고 정답. 26.8%. 3번 정답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21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자, 호당 임대료가 얼마죠? 1,000만 원. 자, 호당 임대료가 1,000만 원. 자, 호당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몇 호? 우리가 40호가 주어졌죠. 자, 40호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임대 가능 호수는 40호니까 얼마죠? 4억이죠. 4억 원이 가능 총소득 최대의 임대료 수입인데 여기서 공실률은 몇 프로? 10%. 4억 원에 10%.
10%는 얼마? 0.1 곱해줬더니 4천만 원. 4천만 원을 공제 주고 기타 소득은 없죠.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은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 1번 맞고 2번 순영업소득은 여기다가 뭘 뺀다? 운용비용 얼마죠? 1,600만 원 빼죠. 자, 여기서 1,600만 원을 운영비용, 영업경비 비용을 공제해 주면은 3억 4,400만 원. 3억 4,400만 원이 순영업소득. 이게 2번 질문 맞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뺀다?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액. 자, 거기서 원리금 상환액 나왔어요. 원리금 상환액 얼마? 9,400만 원. 이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럼 빼주니까 얼마죠?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2억 5천만 원 맞죠? 영업소득세는 얼마? 영업소득세는 순 영업소득 3억 4,400만 원에서 뭐를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죠. 요거는 지금 문제에서 없잖아요. 제로. 그리고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죠. 자, 이자 지급액 얼마? 융자이자 3,400만 원. 융자이자 3,400만 원. 또 부동산 사용에 따른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얼마? 1,000만 원. 요걸 해주니까 얼마죠? 4,400만 원이죠. 여기가 과세 소득 4,400 빼줬더니 얼마? 3억 원. 과세 소득 3억 원 곱하기 세율 영업소득세율 얼마? 30% 0.3을 곱해줬더니 얼마? 9천만 원. 자, 영업소득세는 9천만 원. 4번 틀렸네요. 영업소득세는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9천만 원을 빼면 얼마? 영업소득세 9천만 원을 빼줬더니 세후 ATCF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자, 이렇게 박스 주어져 계산 5개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요. 답이 4, 5번에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런 것도 하나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을 하고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이 몇 프로? 왜 7%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보면요. 4가지가 꼭 나와요. A, B, C, D 꼭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초기 현금 지출 I가 나오거든요. 여기 얼마냐? 3천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 현금, 말기 현금 유입이 주어지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요걸 계산 잘해야죠. 요거. 뭐를? PV를 계산 잘해야 돼. 이 PV가 뭐죠? 현금 유입의 현가. 이거의 계산 잘해야 돼. 현금 유입의 현가를 우리는 PV. 현금 유입의 현가가 PV인데 이게 바로 뭐죠? 말기. 말기에 현금 유입. 자, 말기에 현금 유입을 뭘로 나눈다? 우리 할인율로 나눈다. 할인율이 7%. 7%니까 0.07. 사업 기간은 1년이니까 1승. 1.07로 나눠주면 돼. 자, 7,490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얼마? 7,490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얼마? 7천만 원? 그리고 2,675만 원을 얼마? 1.07로 나누면 이건 얼마가 돼요? 전체계산 계산하면은 뭐 2,500 되나? 그리고 3,210만 원을 나눠주면 이건 3,000만 원이 되나? 자, 그리고 4,815만 원을 또 1.07은 4,500만 원. 자, 그럼 문제에서 현금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고,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눠준 게 수익성 지수지 뭐. 자, 그럼 얼마죠? 그래서 7,000에서 3,000을 빼니까 얼마? 4,000. 그리고 얼마? 2,500에서 1,000을 빼니까 1,500. 3,000에서 1,500 빼니까 1,500. 4,500에서 1,000 빼니까 3,000. 요거는 7,000을 얼마? 3,000은 3분의 7. 2,500을 1,000은 2.5. 요거는 1,500, 3,000은 1,500 나누고 2. 4,500, 1,500 나누니까 3. 이런 얘기지. B와 수의 순현재 가치는 1,500만 원 같습니다. 1번 맞고, 2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얼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요거는 2.3 정도 되니까 얼마? 요게 가장 크죠. D.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건 A 맞고, A가 맞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거는 뭐? 요거 2인 C. 4번 정답이죠. D의 순현재 가치는 B 1,500의 2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이렇게 표를 가지고 또 해석하는 문제죠. 해석하는 문제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되겠고.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자, 부채 감당률. 매년 출제되는 또 중요한 용어죠. 자, 부채 감당률은 또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채 할부금 밑줄, 부채 할부금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상환하고도 남는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 맞는지 뭐. 자본환원율은 종합환원율입니다. 자본환원율은 종합환원율로서 순소득승수의 역수야. 순소득승수의 역수인데 지분이 아니라 뭐죠? 총입니다.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틀렸고, 지분환원율은 지분배당률, 세전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지분, 총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에서 세전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 틀렸고,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죠.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대출금의 비율. 또 부채 비율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의 비율.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입니다. 24번 문제로 가는데, 24번 또 계산을 5개 또 다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또 답은 4, 5번에 있는 거예요. 항상 5개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자, 1번 저당 환원율을 묻죠. 저당 환원율인데 문제는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 다만 저당 대출은 원리금 요거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실제 잠재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는 공실로 인한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곱하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해준 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 자, 저당 상수가 저당 환원율이죠. 그러면 저당 상수.
저당 환원율은 나눠주죠. 대출금 얼마? 대출금은 부동산 가격 단위 1,000원이니까 공 3개 붙이면 돼요. 10억 원에서 대출 비율 80% 8억이야. 그럼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8억. 대출금은 8억 원. 대출 비율은 대부 비율이거든요. 80%니까 8억 원. 예? 대출금 8억에 원리금 상환액 문제에서 얼마? 원리금 상환액은 거기에 6천만 원, 순영업소득 6천만 원에서 뭐를 빼주면 돼? 세전현금 흐름 2천만 원을 빼주면 되죠. 세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빼면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공 2개 없어지죠? 그럼 얼마? 800만 원, 위에 4천만 원. 4천만 원, 800만 원 나누니까 몇 프로? 5%. 1번 틀린 지문. 2번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을 뭐라고 하죠?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로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니까 총 투자액이 아니라 뭐가 들어야 된다?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세전 현금 수지. 지분 얼마?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8억을 뺀 지분 투자액은 2억 원. 2억 원 중에서 세전 현금 흐름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몇 프로? 10%. 10%. 2번도 틀렸고. 3번 공실률.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인데 가능 총소득 얼마? 잠재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 1억 원. 1억 원에서 우리 공실은 가능 총소득에서 뭘 뺀다? 유효 총소득 9,500만 원. 유효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가 공실이야. 그럼 1억 원에 500만 원이죠? 1억 원에 500만 원 해줬더니 얼마? 5%. 5%. 3번도 틀렸고 4번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가능 총소득은 얼마? 1억 원. 가능 총소득 이거는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9,500만 원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6천만 원 빼면 되겠죠? 6천만 원 빼니까 얼마? 3,500만 원. 3,500만 원이죠. 1억 원에서 3,500만 원이니까 1억 원에서 3,500원이니까 몇 프로? 35%.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자본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이죠. 자, 자본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로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 총 투자액 얼마? 10억 원.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 얼마다? 6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6%.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여튼 이렇게 또 박스 주어졌을 때 계산 5개 다 구하는 문제는 또 4, 5번에 정답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2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